남미 대륙의 북부, 적도의 열기가 아스팔트조차 녹일 듯이 끓어오르는 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습기를 머금은 뜨거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어 왔다. 덥다. 진짜 찜통이네. 박진우는 뿔테 안경을 검지로 치켜 올리며 일부러 어깨를 구부정하게 움츠렸다. 그의 등에는 상표 택조차 떼지 않은 원색의 등산 가방이 매달려 있었는데 끈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엉덩이 아래까지 축 늘어져 있었다. 누가 봐도 등산이라곤 동네 뒷산 약수터가 전부인 초보자의 모습이었다. 박 과장님, 가방 끈 좀 올리세요. 그러다 허리 나갑니다. 함께 온 회사 동료가 혀를 차며 말했다. 진우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이게 새 거라 아직 손에 안 익어서요. 하. 진우가 속한 곳은 국내 굴지의 IT 기업, 그 중에서도 하루 종일 모니터만 들여다보는 서버 관리팀이었다. 회사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직원들의 도전 정신을 고취한다는 명목으로 오지 탐험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제비뽑기라는 불운한 과정을 통해 진우가 포함된 팀이 이곳 아마존 정글 생존 체험에 당첨된 것이다. 진우는 허둥지둥 가방끈을 잡아당기다 끈을 놓쳐 비틀거리는 신용을 했다. 사실 그의 몸은 12년 동안 극한의 훈련으로 단련된 인간 병기의 그것이었다. 늘어진 가방끈이 무게중심을 흐트리는 미세한 감각조차 거슬렸지만 그는 철저히 자신을 죽여야 했다. 3년 전 작전 중 동료를 잃고 군복을 벗은 그날 이후로 박진우라는 인간은 그저 소심하고 평범한 회사원이어야만 했다. 공항 밖에는 낡은 버스 한 대와 군용 트럭 몇 대가 서 있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현지 가이드와 군사훈련차 파견된 미군 부대가 합동으로 이동하는 코스였다. 민간인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미군의 정글 적응 훈련에 민간인 체험단을 끼워 넣은 것에 가까웠다. 비켜, 좀. 날카로운 목소리가 진우의 귓가를 때렸다. 금발머리를 짧게 묶고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었다. 탄탄한 근육이 군복 위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녀는 미군 레인저 부대 소속 제시카 중사였다. 그녀의 뒤로는 덩치 큰 미군 5명이 껌을 씹으며 따라오고 있었다. 진우는 화들짝 놀라기를 비켜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짐이 무거워서. 제시카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진우를 훑어보았다. 땀으로 젖은 셔츠, 도수가 높은 안경, 그리고 엉거주춤한 자세. 그녀의 인맥과 비웃음으로 비틀렸다. 이봐, 킴. 너네 회사 사람들은 여기가 놀이공원인 줄 아나 봐. 저런 비실한 몸으로 아마존을 걷겠다고. 제시카가 영어로 내뱉자 뒤따르던 동료 군인들이 낄낄거렸다. 진우는 영어를 완벽하게 알아들었지만 못 알아듣는 척 눈만 껌벅였다. Sorry? I don't know. 진우가 더듬거리는 콩글리시로 대답하자 제시카는 코웃음을 쳤다. 마늘 냄새 나는 샌님들이군. 야, 톰. 내기할래? 저 안경잡이 입국 컷당하고 울면서 집에 간다에 내 일주일치 봉급 건다. 너무하네, 제시카. 하루는 버티겠지. 딱 하루. 톰이라 불린 거구의 흑인 병사가 진우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일부러 힘을 실은 몸짓이었지만 진우는 낙엽처럼 힘없이 밀려나 벽에 부딪히는 연기를 해냈다. 아이고. 진우는 어깨를 감싸쥐며 엄살을 피웠다. 사실 톰의 어깨가 닿는 순간 진우는 반사적으로 상대의 무게중심을 파악하고 근육의 이완 상태를 읽어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톰의 팔을 꺾어 바닥에 꽂아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쓸 뿐이었다. 한심하군. 제시카는 진우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는 트럭 짐칸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버스가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동안 진우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녹색의 장막을 응시했다. 무성한 잎사귀들 사이로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에게 이곳은 낯선 관광지가 아니었다. 과거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피와 땀을 흘렸던 그리고 소중한 전우를 가슴에 묻었던 기억의 무덤이었다. 다시는 오지 않으려 했는데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옆자리에 앉은 김대리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과장님, 안색이 안 좋아요. 멀미하세요? 아, 네. 길이 좀 험해서요. 제가 원래 차를 오래 못 타서. 진우는 다시금 어리숙한 박 과장의 가면을 뒤집어 썼다. 하지만 안경 너머 그의 눈동자는 밀림의 깊은 곳을 꿰뚫듯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베이스 캠프는 정글 입구의 널찍한 공터에 마련되어 있었다. 습도는 90%에 육박했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회사 사람들은 벌써 지쳐서 그늘을 찾아 주저앉았다. 반면 제시카와 그녀의 부대원들은 짐을 풀기도 전에 가볍게 구보를 하며 몸을 풀고 있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이동합니다. 각자 지급받은 식량과 물을 챙기시고 절대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이곳은 맹수와 독충이 우글거리는 진짜 야생입니다. 현지 가이드의 경고에 김대리가 침을 꿀꺽 삼켰다. 진우는 배낭을 다시 맸다. 아까보다 훨씬 몸에 밀착되도록 끈을 조절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엉성해 보이도록 매듭 끝을 지저분하게 남겨두었다. 트레킹이 시작되었다. 덩굴 식물이 얽히고 설킨 숲길은 발을 내디딜 때마다 푹푹 꺼지는 진흙탕이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터져나왔다. 아, 진짜 못 걷겠네. 모기는 또 왜 이렇게 많아? 과장님 괜찮으세요? 김대리가 헉헉거리며 물었다. 진우 역시 땀범벅이 된 채 헐떡거리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어우, 죽겠네. 운동 좀 하고 올 걸 그랬어. 하지만 진우의 호흡은 지극히 규칙적이었다. 그는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보폭을 미세하게 조절하고 진을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지점을 본능적으로 찾아 밟고 있었다. 겉보기엔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지만 그의 발자국은 다른 사람들보다 깊지 않았다. 선두에 선 제시카는 뒤처지는 민간인들을 보며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다. 거기 군뱅이들. 좀 빨리 움직이지? 해지기 전에 야영지 도착 못하면 너희 다 재규어 밥 되는 거야. 그녀는 일부러 속도를 높였다. 훈련된 군인들의 속도를 일반 회사원들이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었다. 대열이 점점 길게 늘어졌다. 그때였다. 악! 뒤따라오던 여직원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발목을 잡고 뒹구는 그녀의 종아리에는 손가락만 한 거머리가 시커멓게 달라붙어 피를 빨고 있었다. 어머, 이거 뭐야? 징그러워. 떼어줘요. 주변 동료들이 기겁하며 물러섰다. 가이드는 선두에 있어 바로 달려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제시카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다가왔다. 비켜봐. 촌스럽게 거머리 하나 가지고 난리들은. 제시카가 칼을 꺼내 들고 다가오려는 찰나 진우가 비틀거리듯 여직원 앞으로 넘어졌다. 아이고, 괜찮아요? 이게 뭐지? 진우는 허둥지둥하는 척하며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거머리의 빨판 부분과 꼬리 부분을 정확히 튕겨냈다. 눈 깜짝할 새였다. 억지로 떼어내면 살점이 뜯겨나가거나 지혈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진우는 거머리의 신경절을 자극해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든 것이다. 그는 떨어진 거머리를 발로 밟아 으깨고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잎사귀를 찢어 상처 부위에 붙였다. 옛날에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담뱃잎이 지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 진우는 멍하니 자신을 쳐다보는 여직원에게 멋쩍게 웃어 보였다. 다가오던 제시카가 멈칫했다. 그녀의 눈에 진우의 손놀림은 그저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거머리가 떨어진 모양새가 너무나 깔끔했다. 보통은 라이터로 지지거나 소금을 뿌려야 떨어지는 녀석들이었다. 우연인가? 제시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진우를 노려보았다. 이봐, 안경. 너 방금 뭐 한 거야? 네. 아, 그냥. 너무 놀라서 손으로 쳤는데 떨어지네요. 운이 좋았나 봐요. 진우는 안경을 고쳐 쓰며 어깨를 으쓱했다.
제시카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코웃음을 쳤다. 정글에서 운 따위에 기대다간 뼈도 못 추려. 다음엔 내 그 잘난 운이 안 통할걸? 그녀는 다시 선두로 돌아갔지만 진우는 그녀가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는 시선을 느꼈다. 조금 더 조심해야 했다. 몸이 기억하는 본능이 자꾸만 튀어나오려 했다. 다시 행군이 시작되었다. 숲은 점점 더 깊고 어두워졌다. 나뭇잎 사이로 새어 들어오던 햇빛조차 희미해질 무렵 숲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새소리가 뚝 끊기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한 고요함. 진우의 솜털이 곤두섰다. 살기였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느껴지는 포식자의 살기.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시선을 숲의 오른쪽 덤불로 향했다.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 여기서 잠시 휴식. 가이드의 외침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배낭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물을 마시고 부채질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진우는 배낭을 내려놓으면서도 시선을 숲의 어둠에서 떼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바뀌었다. 짐승의 누린내가 희미하게 실려왔다. 제규어다. 진우는 직감했다. 무리에서 떨어진 나고자를 노리는 놈이다. 아마 아까 거머리에 물려 피냄새를 흘린 여직원이 타겟일 가능성이 컸다. 제시카와 미군들은 낄낄거리며 전투 식량을 까먹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과 장비를 맹신한 나머지 정글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 신호를 읽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읽을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진우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숲 쪽으로 걸어갔다. 박 과장님 어디 가세요? 아, 소변 좀. 진우는 덤불 뒤로 사라지는 척하며 인기척이 없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제규어가 숨어있는 나무 위를 정확히 올려다보았다. 나뭇잎 사이로 황금빛 눈동자가 번득였다. 성체 제규어였다. 놈은 몸을 낮추고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정권 안에 들어온 먹잇감, 즉 휴식 중인 일행을 노리고 있었다. 진우는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놈과 정면으로 눈을 마주쳤다. 야생의 세계에서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도전이자 선전포고였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맹수의 기세에 눌려 눈을 피하거나 등을 보였을 것이다. 그러면 놈은 본능적으로 사냥감이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목덜미를 물어뜯는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달랐다.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더 상위 포식자의 그것에 가까웠다. 12년간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수십 명의 적을 베어 넘겼던 살기.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기운이 진우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왔다. 꺼져. 진우는 입 밖으로 소리 내지 않고 의지를 투사했다. 제규어가 멈칫했다. 놈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아래 서 있는 두 발 달린 짐승은 먹잇감이 아니다. 건드리면 내가 죽는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찰나 제규어는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나뭇가지 뒤로 사라졌다. 숲의 왕자가 꼬리를 내린 것이다. 후. 진우는 긴 숨을 내쉬며 다시 안경을 꺼내 썼다. 살기를 거두자 다시 어리숙한 박 과장의 얼굴이 돌아왔다. 여기서 뭐해?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진우는 짐짓 놀란 척하며 뒤로 넘어졌다. 으악! 깜짝이야. 제시카였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진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매가 날카로웠다. 방금 누구랑 이야기했어? 나무 위를 쳐다보고 있었잖아. 아, 네. 아니요, 예쁜 새가 있길래. 신기해서 보고 있었어요. 하. 새? 이 주변은 쥐 죽은 듯 조용한데 무슨 새? 제시카는 진우가 쳐다보던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감각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이 남자의 등에서 느껴지던 묘한 위압감. 다가가는 순간 사라져버렸지만 분명 착각이 아니었다. 너 정체가 뭐야? 제시카가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네. 정체라뇨? 전 그냥
아, 명함이라도 드려야 하나? 한국전자영업 2팀 과장 박진우입니다. 진우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신용을 했다. 제시카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그를 밀쳤다. 됐어. 멍청한 연기는 집어치워. 내 눈은 못 속여. 너 뭔가 숨기고 있지? 그때 가이드가 소리쳤다. 출발합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계곡 건너야 해요. 제시카는 진우를 한 번 더 쏘아보고는 돌아섰다. 지켜보겠어. 허튼 수작 부리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너무 예리했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다. 조금 더 바보같이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하며 그는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고 일어났다. 야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뒤였다. 사람들은 녹초가 되어 텐트를 칠 힘도 없어 보였다. 자, 각자 텐트 치고 불 피우세요. 미군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훈련이니까요. 제시카가 얄밉게 말하며 자신의 1인용 텐트를 능숙하게 설치했다. 회사 사람들은 설명서를 보며 낑낑거렸다. 진우는 김대리와 함께 텐트를 쳤다. 폴대를 끼우는 척하며 슬쩍슬쩍 요령을 알려주었다. 이게 이렇게 쏙 들어가네. 과장님, 의외로 소질 있으신데요?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 잠깐 했었거든요. 진우는 대충 둘러댔다. 문제는 불이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나뭇가지들이 눅눅해서 라이터로도 불이 잘 붙지 않았다. 모두가 연기에 콜록거리며 애를 먹고 있을 때 진우는 주변에서 마른 이끼와 송진이 묻은 껍질을 주워왔다. 그리고 나이프로 나무를 얇게 깎아 패더 스틱을 만들었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그것은 전문가의 솜씨였다. 아차 싶었던 진우는 짐짓 손을 베일 뻔한 연기를 하며 엉성하게 불을 붙였다. 아, 뜨거. 붙었다. 화르륵 타오르는 불꽃에 사람들이 환호했다. 와, 박 과장님 최고. 멀리서 지켜보던 제시카의 눈이 가늘어졌다. 눅눅한 정글에서 저렇게 빨리 불을 피운다고? 그것도 초보자가? 패더 스틱을 만드는 각도나 송진을 이용하는 방식은 교범에 나오는 정석이었다. 인터넷에서 봤다고 하기엔 너무 능숙해. 제시카는 맥주캔을 따며 중얼거렸다. 재미있는 놈이 걸려들었네. 김치 냄새 나는 너드인 줄 알았더니. 그녀의 호기심은 이제 경계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조차 아직은 몰랐다. 이 숲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위험은 제규어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어둠 속 베이스 캠프에서 멀지 않은 숲속에서 붉은 레이저 불빛이 나무줄기를 스치고 지나갔다. 무전기 너머로 걸걸한 스페인어가 들려왔다. 타겟 확인. 미군과 민간인이 섞여 있다. 쪽수는 많지만 오합지졸이야. 좋아. 놈들이 가장 방심할 때 덮친다. 여자는 생포하고 나머지는 죽여.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을 든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야영지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진우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묘한 한기를 느꼈다. 이 냄새는. 그것은 화약 냄새였다. 그리고 짙은 피비린내를 예고하는 전조였다. 다음 날 아침 젖은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눅눅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밤새 모기와 사투를 벌인 회사 동료들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다. 반면 박진우는 여전히 어리숙한 표정으로 하품을 해대면서도 그 누구보다 개운한 눈빛을 안경 뒤에 숨기고 있었다. 오늘 코스는 늪지대입니다. 발밑을 조심하세요. 카이만 악어도 위험하지만 진흙 속의 숨은 독충들이 더 무섭습니다. 가이드의 경고에 김대리가 울상을 지었다. 행군은 어제보다 더 가혹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진흙은 걷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다. 2시간쯤 걸었을 때 선두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악! 뜨거워! 앞서 가던 최 사원이 바닥을 구르며 오른쪽 종아리를 감싸 쥐었다. 바지를 걷어 올리자 종아리가 시뻘겋게 부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수포가 잡히기 시작했다. 불개미야. 다들 물러서. 제시카가 소리치며 최 사원을 질질 끌어냈다.
수백 마리의 붉은 개미떼가 썩은 나무 토막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최 사원은 고통에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아, 살려주세요. 다리가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미군 의무병이 급히 달려와 진통제를 꺼냈지만 붓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젠장, 독이 너무 강해. 쇼크가 올 수도 있어. 항히스타민제만으로는 부족해. 의무병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헬기를 부를 수도 없는 울창한 밀림 한복판이었다. 그때 뒤에서 쭈뼛거리던 진우가 슬그머니 앞으로 나왔다. 저기,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제시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비켜, 안경. 지금 장난칠 때 아니야.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시골 출신이라 이런 벌레를 좀 아는데. 진우는 제시카의 만류를 무시하고 숲 가장자리에 덤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무성한 잡초 사이에서 톱니다 모양의 잎사귀를 가진 식물과 바위 틈에 낀 축축한 이끼를 뜯어냈다. 멜라루카 잎과 야생 알로에, 그리고 진흙의 알칼리 성분이면 중화된다. 진우의 머릿속에는 707 시절 익혔던 생존의학 데이터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돌멩이 2개를 이용해 잎사귀와 이끼를 지식인 뒤 자신의 침을 섞어 걸쭉한 반죽을 만들었다. 더럽게 침은 왜 뱉어? 제시카가 인상을 찌푸렸다. 할머니가 벌레 물린 데는 침 바르는 게 최고라고 하셨거든요. 진우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하며 최 사원에 부어오른 다리에 녹색 반죽을 덕지덕지 발랐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민간요법과 특수부대 생존술의 교묘한 결합이었다. 놀랍게도 10분도 지나지 않아 최 사원의 신음소리가 잦아들었다. 통증이 좀 가라앉았어요. 시원해요. 시뻘겋던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지켜보던 미군 의무병이 입을 떡 벌렸다. 말도 안 돼. 저 풀에 저런 효능이 있다고? 저건 그냥 잡초잖아. 제시카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진우를 노려보았다. 거머리 사건에 이어 독충 치료까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적절하고 빨랐다. 너 솔직히 말해. 너 의사야? 아니면 식물학자야? 진우는 손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며 해맑게 웃었다. 에이, 그냥 인터넷 서핑하다 본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오지 생존 꿀팁 이런 거 많잖아요. 제가 구독, 좋아요도 눌렀는데. 거짓말. 제시카가 진우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원주민 한 무리가 나타났다. 창과 활로 무장한 그들은 일행을 포위하며 적대적인 눈빛을 보냈다. 멈춰. 움직이면 쏜다. 미군들이 소총을 겨누자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다. 가이드가 나서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원주민들은 고함을 지르며 활 시위를 당겼다. 말이 통하지 않는 부족이었다. 그때 진우가 조용히 양손을 펴서 들어올리며 앞으로 나갔다. 박 과장님. 미쳤어요? 뒤로 오세요. 김 대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원주민 부족장으로 보이는 노인과 눈을 맞추며 입술을 둥글게 모아 기이한 소리를 냈다. 후-웁. 후-웁. 그것은 아마존 깊은 곳에 사는 희귀새의 울음소리이자 이 지역 부족들이 평화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신호였다. 과거 작전 수행 중 현지 게릴라에게 배웠던 것이었다. 부족장의 눈이 커졌다. 그는 손을 들어 부하들을 제지했다. 진우는 땅에 있는 나뭇가지를 집어 흙바닥에 그림을 그렸다. 물이 흐르는 모양과 산의 모양.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하늘을 가리켰다. 우리는 물처럼 흘러가며 당신들의 영토를 해치지 않고 지나갈 뿐이다. 부족장은 잠시 진우를 응시하더니 창을 거두고 길을 비켜주라는 손짓을 했다. 심지어 부족장은 품에서 말린 과일 몇 개를 꺼내 진우에게 건네기까지 했다. 일행이 무사히 원주민 지역을 벗어나자 제시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진우를 낚아채 나무 둥치로 밀어붙였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원주민 언어까지 알아? 유튜브에서 새소리 내는 법도 가르쳐주던.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진우를 꿰뚫을 듯이 빛났다. 진우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짐짓 억울한 표정으로 헐떡였다. 아이고 중사님. 오해십니다. 저거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에서 본 거예요. 제가 그 다큐 팬이라서 5번이나 정주행했거든요. 다큐멘터리? 웃기지 마. 네가 보여준 건 훈련받은 전문가의 행동이었어. 발소리를 죽이는 법, 응급처치, 그리고 방금 그 협상 능력까지. 제시카의 손이 진우의 가슴팍을 더듬었다. 단단한 근육이 옷 위로 느껴졌다. 이 몸. 평범한 회사원의 몸이 아니야. 말해. 누구지? 진우는 속으로 혀를 찼다. 너무 많이 보여줬다. 하지만 여기서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다. 그는 최대한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내리깔았다. 사실 헬스장 죽돌이에요. 몸 만드는 게 취미라서. 그리고 겁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본 것 뿐입니다. 진짜예요. 제시카는 한참 동안 진우를 노려보다가 거칠게 그를 놓아주었다. 좋아. 지금은 넘어가 주지. 하지만 내 눈 밖을 벗어날 생각 마. 그녀가 돌아선 뒤 진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제시카가 아닌 숲의 더 깊은 곳, 흔들리는 나뭇가지 너머를 향해 있었다. 아까부터 등 뒤를 따르는 끈적한 시선. 원주민들이 아니었다. 더 조직적이고 더 사리에 찬 시선들이 그들을 사냥감처럼 몰아가고 있었다. 오후 4시 일행은 협곡 사이의 좁은 개활지에 도착했다. 사방이 절벽과 숲으로 막혀 있어 방어하기엔 최악인 지형이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여기다. 매복하기 딱 좋은 곳. 그는 김대리와 회사 동료들을 절벽 쪽 오목한 곳으로 유도하려 했다. 어우, 다리 아파. 우리 저 안쪽 바위에서 좀 쉴까요? 그늘도 있고. 박 과장님은 체력도 좋으셔. 우린 한 발짝도 못 가겠어. 사람들이 투덜거리며 진우가 가리킨 곳으로 이동하려는 찰나 공기를 찢는 파열음이 협곡을 뒤흔들었다. 타탕. 타다당. 악. 선두에 섰던 미군 병사 톰의 허벅지에서 피가 솟구쳤다. 매복이다. 엄폐해. 제시카의 고함과 동시에 숲 사방에서 총구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연막탄이 터지며 시야가 하얗게 가려졌다. 평화롭던 정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깍. 엄마야. 살려줘. 회사원들은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했다. 진우는 그 와중에도 김대리의 목덜미를 낚아채 바위 뒤로 집어던졌다. 엎드려요. 머리 숙여. 진우는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전황을 살폈다. 적은 대략 15명. 검은 복면에 AK 소총으로 무장한 그들은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었다. 움직임이 절도 있고 화망을 구성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카르텔이다. 놈들의 정예부대야. 미군들은 용감하게 응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기습을 당한 데다 민간인들을 보호하느라 제대로 된 사격을 할 수 없었다. 하나둘씩 쓰러지거나 제압당했다. 젠장. 삼시 방향. 제압 사격. 제시카는 권총을 뽑아 들고 응전했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일품이었다. 달려들던 적 2명이 그녀의 총탄에 맞고 쓰러졌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잡아. 여자를 생포해. 카르텔의 리더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소리쳤다. 적들은 일제히 제시카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그녀가 엄폐한 바위가 총탄에 깎여나갔다. 탄창을 갈아 끼우려는 순간 적 하나가 뒤로 돌아들어와 그녀의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후려쳤다. 윽. 제시카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리더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헤헤, 미군 계집이라. 몸값이 꽤 나가겠는데. 반항하지 마라, 예쁜이. 이 개자식. 제시카가 침을 뱉으며 저항했지만 리더는 그녀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그녀가 고꾸라졌다. 나머지 미군들도 모두 무장 해제된 채 무릎이 꿇렸다.
민간인들은 공포에 질려 흐느끼고 있었다. 바위 틈에 숨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진우의 호흡이 느려졌다. 심장 박동수가 1분에 60회 이하로 떨어지며 차가운 침묵 상태로 접어들었다. 민간인 사상자 없음. 미군 셋 부상, 둘 생포. 적 12 생존. 리더는 11시 방향. 진우의 뇌는 고성능 컴퓨터처럼 전장의 정보를 처리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쓰고 있던 뿔테 안경을 벗었다. 안경 다리를 접어 주머니에 넣는 순간 박 과장이라는 껍데기는 벗겨졌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조금 전까지 사람 좋게 웃던 눈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심해보다 깊고 서늘한 살기만이 감돌았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고 전신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진우는 배낭 깊숙한 곳에서 검은 천으로 둘러싼 물건을 꺼냈다. 회사 몰래 챙겨왔던 날끼리가 15cm인 군용 대검이었다. 김 대리님. 진우가 나지막이 불렀다. 김 대리는 벌벌 떨며 고개를 들었다. 과장님. 우리 죽는 거예요? 진우는 김 대리의 어깨를 단단히 잡아주며 미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평소의 바보 같은 웃음이 아니었다. 눈 감고 귀 막으세요. 그리고 절대 제가 부를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네. 어디 가시려고요? 야근 좀 해야겠네요. 처리할 업무가 생겨서. 진우는 셔츠의 윗단추를 풀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리고 연기가 자욱한 숲의 어둠 속으로 마치 유령처럼 미끄러져 들어갔다. 카르텔 리더 엘 토로 왕소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미군을 생포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그는 제시카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다. 미국 정부가 너희 몸값으로 얼마를 낼지 궁금하군. 아니면 그냥 우리가 데리고 놀까? 부하들이 음흉하게 웃으며 동조했다. 그때였다. 숲 가장자리 경계를 서던 부하 한 명의 무전기가 치지직거렸다. 살려. 짧은 비명과 함께 무전이 끊겼다. 엘토로가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호세? 응답해. 정막. 불길한 정막이 감돌았다. 마르코, 가서 확인해봐. 부하 한 명이 투덜거리며 숲으로 들어갔다. 10초 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끄악. 비명은 짧고 강렬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정적. 엘토로와 부하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다. 누구냐? 나와라. 엘토로가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대답 대신 숲속에서 무언가가 휙 날아와 바닥에 툭 떨어졌다. 마르코의 AK 소총이었다. 총열이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였다. 모두가 그 기괴한 광경에 얼어붙은 순간 연기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인간의 속도라고는 믿기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쉥-퍽.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의 목에 정확히 칼등이 꽂혔다. 놈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이 그림자는 이미 다음 적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박진우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흑투성이가 된 정장 바지와 피 묻은 와이셔츠 차림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 그 자체였다. 쏘라고. 엘토로가 고함을 질렀다. 부하들이 일제히 사격을 가했지만 진우는 이미 그들의 사선을 벗어난 뒤였다. 그는 적을 인간 방패로 삼아 총탄을 막아내고 현란한 CQC 근접 격투술로 적들의 관절을 차례차례 박살냈다. 우두둑. 내 팔. 진우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최소한의 동작으로 급소를 타격했다. 죽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시는 총을 잡지 못하게 만들었다. 팔꿈치를 꺾고 무릎을 걷어차고 명치를 가격했다. 포박되어 있던 제시카는 흐릿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저 남자가 정말 그 어리버리한 박 과장이란 말인가? 저 움직임.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상위 레벨이야. 델타포스? 대북으로? 아니야, 그보다 더 빨라.
순식간에 7명의 부하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이제 남은 건 엘토로와 그를 호위하는 2명뿐이었다. 엘토로는 공포에 질려 제시카를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다. 오지 마. 움직이면 이 여자 머통을 날려버리겠어. 진우가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땀 한 방울, 숨 헐떡임 하나 없었다. 안경을 벗은 그의 얼굴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이봐, 아미고 친구. 실수하는 거야. 진우의 입에서 유창한 스페인어가 흘러나왔다. 그것도 남미 특유의 거친 억양이 섞인 완벽한 발음이었다. 여자를 놔줘. 그러면 살려서 보내주지. 닥쳐. 내 놈 정체가 뭐냐? 경찰이냐? 엘토로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그냥 퇴근하고 싶은 회사원이다. 그 말과 동시에 진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손에 들고 있던 대검을 투척한 것이다. 평. 칼은 엘토로의 어깨가 아닌 그가 쥐고 있던 권총의 총열 틈새를 정확히 때렸다. 깡. 하는 금속음과 함께 권총이 엘토로의 손에서 튕겨나갔다. 으악. 내 손. 엘토로가 손을 감싸 쥐는 사이 진우는 이미 거리를 좁혔다. 늦었어. 진우의 주먹이 엘토로의 턱에 꽂혔다. 묵직한 타격음과 함께 거구의 사내가 종이 인형처럼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다. 상황 종료. 불과 3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진우는 쓰러진 엘토로를 밟고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살아남은 적들은 공포에 질려 기어 도망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쫓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제시카에게 다가갔다. 포승줄을 끊어주는 그의 손길은 아까의 무자비함과는 달리 섬세했다. 괜찮습니까, 중사님? 제시카는 멍하니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피가 묻은 셔츠,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압도적인 눈빛. 자신이 알던 너드는 어디에도 없었다. 너. 당신. 도대체 누구야?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뿔테 안경을 주워 옷자락에 쓱쓱 닦았다. 그리고 다시 얼굴에 쓰는 순간 그 무시무시하던 살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말했잖아요. 한국전자영업 2팀 과장 박진우라고. 거짓말하지 마. 세상에 어떤 영업사원이 사람 뼈를 그렇게 쉽게 부러뜨려? 스페인어는 또 뭐고? 제시카가 소리치자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안경 너머로 제시카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옛날 직업이 좀 거칠었습니다. 진우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대위 박진우. 그게 제 진짜 이름입니다. 세계 특수부대 사이에서도 괴물이라 불리는 한국의 최정예 부대. 제시카의 입이 벌어졌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호랑이를 고양이라고 비웃었던 것이다. 미안해요. 속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진우는 멋쩍게 웃으며 김대리가 숨어있는 바위 쪽으로 걸어갔다. 자, 다들 나오세요. 상황 끝났습니다. 약은 끝났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시카의 눈빛이 복잡하게 일렁였다. 경멸과 무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외심과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차오르고 있었다. 정글의 진짜 왕은 사자도 제규어도 아닌 저 허름한 양복을 입은 남자였다. 화약 연기가 거치고 난 자리에는 비릿한 피냄새만이 맴돌았다. 3분 전까지만 해도 살기 등등했던 카르텔 조직원들은 이제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밧줄에 묶여 나무 둥치에 줄줄이 엮여 있었다. 박진우는 넥타이를 다시 고쳐 매고 뿔테 안경을 콧잔등 위로 올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평범한 과장님으로 보지 않았다. 김대리를 비롯한 회사 동료들은 마치 맹수 우리에 갇힌 초식동물처럼 진우를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박 과장님? 아니, 박 대위님?
김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진우는 피 묻은 손을 바지에 쓱쓱 닦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과장이라고 부르세요. 지금은 퇴근 시간 지난 직장인일 뿐입니다. 진우는 차분하게 미군들의 상태를 살폈다. 제시카 중사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에 들린 총과 진우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훈련해온 미군 레인저의 자부심이 방금 눈앞에서 펼쳐진 압도적인 무력 앞에 산산이 조각난 상태였다. 당신, 도대체 뭐예요? 707? 한국에 그런 부대가 있다는 건 들었지만 이건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제시카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생존 본능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익힌 기술들이죠. 진우는 짧게 답하고는 나무에 묶인 조직의 리더 엘토로에게 다가갔다. 엘토로는 턱이 부서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기만 했다. 진우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엘토로의 눈앞에 검지를 흔들었다. 내 말 잘 들어. 너희가 단순히 돈 때문에 우릴 납치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 이 깊은 정글까지 중무장한 병력을 끌고 온 이유가 뭐지? 진우는 엘토로의 주머니를 뒤져 낡은 지도 한 장과 위성 전화기를 꺼냈다. 지도에는 붉은색 펜으로 특정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지나온 경로와 일치했다. 마약 제조 공장. 우리가 그 근처를 지나갔군. 그렇지? 엘토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답이었다. 회사 연수팀은 우연히도 카르텔이 새로 구축한 비밀 마약 공장 루트를 침범했던 것이다. 보안을 위해 목격자를 전부 제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터였다. 놈들의 본대가 올 겁니다. 이 무전기 마지막 발신 기록이 10분 전이에요. 지원 요청을 했을 겁니다. 진우의 말에 사람들이 다시 술렁거렸다. 본대라니요? 이보다 더 온다는 말입니까? 최소 10명,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놈들은 이 구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미군들은 부상당했고 민간인들은 지쳐 있었다. 탄약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제시카가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다. 내가 지휘하겠어. 방어선을 구축하고. 아니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방어는 없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면 전멸입니다. 놈들은 박격포까지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무조건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 어디로? 밤에 정글을 움직이는 건 자살행위야. 제시카가 반발했다. 하지만 진우는 지도상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악마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폭포. 그 위쪽 절벽을 넘어가면 강 상류가 나옵니다. 그곳은 물살이 세서 카르텔도 배를 띄우지 못하는 곳이죠.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제시카는 진우의 눈을 보았다. 흔들림 없는 확신.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서려 있는 슬픔.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다. 저 남자는 어째서 저토록 강하면서도 저토록 슬픈 눈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이동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모닥불가에서 제시카가 진우에게 물었다. 아까 707 출신이라고 했죠. 왜 그만둔 거예요? 그 정도 실력이면 군에서도 영웅 대접을 받았을 텐데. 진우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침묵했다. 영웅. 그런 건 없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짊어지는 짐만 있을 뿐이죠. 그는 3년 전의 기억을 꺼냈다. 지금과 비슷한 남미의 정글이었다. 인질 구출 작전 중 자신의 판단착오로 부하 한 명이 적의 함정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그 부하는 결혼을 앞둔 새 신랑이었다. 제 오만함이었습니다. 제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 친구가 죽어가면서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끝까지 함께 못 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총을 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제시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전장에서 동료를 잃은 적이 있었지만 진우가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진우의 어깨에 올렸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이 잘못된 거지. 압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가슴은 아직 용서가 안 되더군요. 진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안경을 고쳐 썼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저 엑셀 파일이나 정리하는 김 과장으로요.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얄궂네요. 그때 숲에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부엉이가 아니었다. 진우의 귀가 쫑긋 섰다. 오고 있군요. 생각보다 빠릅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다시 전장의 지휘관이 깨어났다. 전원 기상. 5분 내로 이동한다. 흔적 지우고 부상자는 중앙에 배치해.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제시카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부대원들을 독려했다. 이제 이 팀의 리더는 명백히 박진우였다.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열대우림의 스콜이었다. 빗소리가 워낙 거세어 바로 옆 사람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진우는 오히려 이 비를 반겼다. 빗물은 그들의 발자국과 냄새를 지워줄 것이고 빗소리는 그들의 이동 소음을 감춰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적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뒤처지지 마세요. 손을 놓치면 끝입니다. 진우는 맨 앞에서 정글도로 길을 뚫으며 나아갔다. 젖은 군복이 무겁게 달라붙었지만 그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들의 뒤를 쫓는 카르텔의 본대는 집요했다. 사냥개까지 동원한 추적대는 거리를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이따금 뒤쪽에서 총성이 울렸다. 위협 사격이었다. 공포심을 조장해 발을 묶으려는 심산이었다. 헉, 헉. 과장님, 더는 못 가겠어요. 최 사원이 진흙탕에 넘어지며 울먹였다. 회사 사람들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진우는 잠시 멈춰섰다. 이대로는 따라잡힌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중사님, 여기서 사람들을 데리고 먼저 폭포 쪽으로 가십시오. 제가 뒤를 막겠습니다. 뭐? 혼자서? 저 병력을 상대로? 미쳤어? 제시카가 펄쩍 뛰었다. 적은 최소 10명이었다. 혼자 남겠다는 건 죽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정면 승부는 안 합니다. 놈들의 발을 묶을 뿐입니다. 제 특기가 뭔지 보여드리죠. 진우는 씩 웃어 보이고는 배낭에서 나일론 끈과 예비용 탄창 그리고 주변의 나뭇가지들을 챙겨 숲의 그늘 속으로 사라졌다. 제시카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다. 꼭 살아서 와. 안 오면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일행이 멀어지자 진우는 숲과 하나가 되었다.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 주변 지형을 살폈다. 좁은 길목, 양옆은 가시덤불. 적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다. 그는 707 시절 익혔던 부비트랩 설치 기술을 발휘했다. 탄성이 강한 나뭇가지를 휘어놓고 그 끝에 뾰족하게 깎은 대나무를 매달았다. 낚싯줄을 이용해 인계철선을 깔고 수류탄의 안전핀을 반쯤 뽑아 돌 밑에 괴어 놓았다. 10분 뒤 선두에 선 카르텔 추적대가 나타났다. 개들이 컹컹 지저댔다. 냄새가 여기서 끊겼습니다. 흩어져서 찾아. 멀리 못 갔을 거야. 지휘관이 명령하는 순간 병사 하나가 바닥에 깔린 낚싯줄을 건드렸다. 핑-퍽. 휘어졌던 나뭇가지가 튕겨나가며 대나무 창이 병사의 가슴을 꿰뚫었다. 으악! 비명과 함께 대열이 흐트러졌다. 당황한 적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진우는 나무 위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 노획한 것을 발사했다. 픽, 픽, 픽. 어둠 속에서 불꽃도 없이 날아온 총탄이 적들의 허벅지와 어깨를 꿰뚫었다. 진우는 치명상을 입히지 않았다.
부상병이 생기면 그를 부축하느라 적의 이동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게릴라 전술의 핵심이었다. 저격수다. 엎드려. 적들이 바닥에 엎드리자 이번에는 진우가 미리 설치해둔 연막탄이 터졌다. 시야가 차단된 숲속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어디선가 귀신처럼 나타난 진우는 맨손으로 적을 제압하고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악마야. 숲에 악마가 있어. 카르텔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는 빗줄기보다 더 차갑게 그들의 뼈속을 파고들었다. 진우는 나무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거친 숨을 골랐다. 3년 만에 맞는 전장의 냄새.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폭발하듯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취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살육이 아니라 동료들의 생존이었으니까. 30분. 그가 혼자서 쉰명의 발을 묶어둔 시간이었다. 이 정도면 일행이 폭포 입구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제 합류한다. 진우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빗속을 질주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적들 중 일부가 우회로를 통해 이미 폭포 쪽으로 향했다는 사실이었다. 저기가 폭포예요. 다 왔어요. 김대리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물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악마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폭포는 높이가 50m에 달했고 쏟아지는 물보라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절망적인 풍경이 그들을 맞이했다. 폭포 옆으로 난 절벽길은 며칠간의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끊겨 있었다. 남은 것은 수직에 가까운 암벽뿐이었다. 이걸 올라가라고요? 맨손으로. 회사 여직원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방법이 없어. 올라가야 살아. 제시카가 로프를 꺼내 들었다. 그때 뒤쪽 숲에서 총탄이 날아왔다. 타탕. 바위에 불꽃이 튀었다. 우회했던 카르텔 별동대가 도착한 것이었다. 젠장. 응사해. 제시카와 남은 미군들이 바위 뒤에 숨어 총격을 가했다. 하지만 탄약이 바닥나가고 있었다. 먼저 올라가세요. 제가 엄호하겠습니다. 그때 숲을 뚫고 박진우가 나타났다. 온몸이 진흙과 피범벅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박 과장님. 빨리요. 시간 없습니다. 진우는 제시카에게 눈짓했다.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고 선두에 서서 암벽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가 로프를 고정하면 민간인들이 하나씩 매달려 올라가는 방식이었다. 진우는 가장 뒤에 남아 노획한 AK 소총으로 적들을 견제했다. 그의 사격은 백발백중이었다. 적들이 머리를 내밀 때마다 정확히 헬멧을 날려버렸다. 으아! 올라가! 쳐다보지 말고 올라가요. 민간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바위를 잡고 기어 올랐다. 빗물 때문에 바위는 기름칠을 한 듯 미끄러웠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밑에서 들려오는 총소리가 그들을 위쪽으로 밀어 올렸다. 마침내 대부분의 인원이 절벽 중간 지점에 도달했을 때였다. 맨 마지막으로 올라가던 제시카가 발을 디딘 바위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져 내렸다. 깍! 제시카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졌지만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쓸린 로프가 툭 하고 끊어지려 하고 있었다. 제시카! 진우가 소리쳤다. 그는 망설임 없이 총을 버리고 암벽을 향해 달렸다. 적들의 총탄이 그의 발치에 박혔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짐승처럼 바위를 타고 뛰어올랐다. 중력을 무시한 듯한 속도였다. 로프가 끊어지는 찰나 진우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탁! 진우의 한 손이 바위 틈을 잡고 다른 한 손이 떨어지던 제시카의 손목을 낚아챘다. 두 사람의 체중이 오로지 진우의 왼손 손가락 3개에 실렸다. 어깨가 빠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으윽! 진우의 이마에 핏대가 솟았다. 아래를 보니 까마득한 낭떠러지와 소용돌이치는 급류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놓으세요. 이러다 둘 다 죽어요.
제시카가 울부짖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을 잡고 있는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진우의 손아귀 힘은 강철 같았다. 내가 말했죠. 영웅놀이는 안 한다고. 진우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하지만 내 사람은 절대 안 놓습니다. 그게 내 방식입니다. 그는 괴력을 발휘해 제시카를 끌어올려 자신의 몸쪽으로 당겼다. 그리고 바위 틈에 있는 굵은 나무 뿌리에 그녀를 밀어 올렸다. 올라가요. 위에서 당겨주세요. 제시카는 눈물을 훔치며 기어 올라갔다. 그녀가 안전한 곳에 도달해 로프를 내려주자 진우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절벽 위로 올라왔다. 두 사람이 정상에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쉴 때 아래쪽에서는 적들이 닭 쫓던 개처럼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절벽을 오를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 살았다. 진우가 하늘을 보고 누웠다. 쏟아지던 비가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제시카가 기어가서 진우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는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바보 같은 자식.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어색하게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안 죽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거든요. 연차도 다 썼는데? 진우의 농담에 제시카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음소리와 함께 지옥 같던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강 상류에는 카르텔이 숨겨둔 최후의 수단, 마약 수송용 경비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무기도 체력도 바닥난 상태였다. 진우는 상처투성이인 손을 들어 달을 가렸다.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시렸다. 이제 마지막이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강가, 물 비린내와 섞여 희미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절벽을 넘어온 일행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강기슭에 도착했다. 모두의 체력은 이미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간 상태였다. 박진우는 젖은 안경을 옷자락으로 닦으며 전방을 주시했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강 상류의 작은 선착장에는 카르텔의 보급용 경비정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었다. 선착장 주변에는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경비병 넷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저게 우리의 유일한 티켓입니다. 진우의 낮은 목소리에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군복은 이미 걸레조각처럼 찢어졌고 어깨에는 핏물이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넷이라. 평소 같으면 3초면 끝날 텐데. 제시카가 씁쓸하게 웃으며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제가 둘, 중사님이 둘. 가능하시겠습니까? 물론이지. 미군 레인저를 무시하지 말라고. 진우는 김대리를 비롯한 민간인들을 덤불 깊숙이 숨겼다. 신호가 떨어지면 전력으로 뛰어서 배에 타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김대리가 진우의 손을 꼭 잡았다. 과장님. 아니, 박 대위님. 꼭 같이 가는 거죠? 그럼요. 내일 결제 올릴 서류가 산더미인데 혼자 야근할 수는 없잖아요. 진우는 피식 웃으며 김대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동료에게 보내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진우와 제시카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빗소리가 그들의 발소리를 감춰주었다. 진우는 물속으로 소리 없이 들어갔다. 차가운 강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지만 심장은 뜨겁게 박동했다. 그는 수면 위로 코와 눈만 내놓은 채 선착장 나무 기둥 뒤로 접근했다. 경비병 하나가 담배꽁초를 강으로 튕기며 기지개를 켰다. 이봐, 엘토로 연락은 아직이야? 본대랑 합류했다던데. 몰라. 무전이 안 터지잖아. 그냥 우리는 이 배나 잘 지키면.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물속에서 솟구친 검은 그림자가 경비병의 발목을 낚아챘다. 첨벙하는 소리도 없이 경비병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기포가 몇 번 올라오더니 이내 붉은색으로 변해 흩어졌다. 동시에 육지에 있던 제시카가 움직였다.
그녀는 등 뒤에서 덮쳐 경비병의 입을 틀어막고 손에 쥐고 있던 날카로운 돌로 목덜미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다. 남은 2명이 소리를 듣고 총을 들어 올리려 했다. 하지만 물에서 솟구쳐 오른 진우가 더 빨랐다. 그는 물에 젖은 몸을 탄환처럼 날려 적의 명치를 무릎으로 찍어 눌렀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적이 고꾸라졌다. 마지막 한 명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제시카가 던진 군용 나이프가 놈의 손등에 꽂혔다. 악! 진우는 지체 없이 달려들어 놈의 턱을 올려 찼다. 4명의 적이 제압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초였다. 탑승! 빨리! 진우의 외침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 달려나왔다. 강철의 비. 경비정의 시동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걸렸다. 진우가 키를 잡고 배를 강한 물살 쪽으로 돌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숲속에서 다시 섬광이 번쩍였다. 투두두두둑. 본대의 선발대가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강가로 달려나오며 배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퍼부었다. 총알이 배의 난간을 때리고 물보라를 일으켰다. 고개 숙여. 엎드려. 진우는 한 손으로 키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노획한 소총을 들어 응사했다. 배가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총탄을 피했다. 하지만 적들은 박격포까지 설치하고 있었다. 젠장, 저건 안 돼. 제시카가 소리쳤다. 박격포탄이 배 근처 수면에 떨어지며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었다. 배가 심하게 요동쳤다. 꽉 잡아요. 진우는 배를 급선회시켜 강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급류 구간으로 밀어넣었다. 바위가 튀어나온 위험한 구간이었지만 박격포의 조준을 피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미친 짓이야. 배가 부서질 거야. 죽는 것보단 나아요. 배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며 바위 사이를 빠져나갔다. 진우의 조합 능력은 신기에 가까웠다. 그는 물의 흐름을 읽고 배의 추진력을 이용해 장애물을 피해 나갔다. 그때 저 멀리 하늘에서 둔탁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적의 것이 아니었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문명의 소리였다. 두두두두두두. 저기 봐요. 헬기예요. 최 사원이 하늘을 가리키며 울음을 터뜨렸다. 미군의 블랙호크 헬기 2대가 저공비행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배 측면에는 미니건이 장착되어 있었고 고지어 웅장한 사격음이 정글을 뒤흔들었다. 드르르르륵. 하늘에서 쏟아지는 강철의 비가 강가의 카르텔 병력을 쓸어버렸다. 박격포 진지가 폭발하고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숲으로 도망쳤다.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오고 구조대원이 확성기로 외쳤다. 여기는 미군 구조팀. 아군을 식별했다. 현재 위치를 사수하라. 진우는 배의 엔진을 끄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 5일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탁 하고 끊어지는 순간에 찾아온 탈진이었다. 제시카가 다가와 진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끝났어. 진짜 끝났어, 파트너.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3년 전 동료를 잃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죄책감 없는 태양이었다. 네. 끝났네요. 진우의 눈가에 맺힌 것은 강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3. 병실에서의 대화. 구조된 후 이틀이 지났다. 현지 미군 병원의 하얀 천장은 낯설 만큼 깨끗했다. 진우는 팔에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온몸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의사는 기적적으로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제시카가 들어왔다. 그녀는 환자복 차림에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 보였다. 살아있네, 슈퍼맨. 중사님도 멀쩡해 보이시는데요. 휠체어는 엄살 아닙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킥킥 웃었다. 전장을 함께 누빈 전우만이 공유할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이 공기 중에 흘렀다.
제시카가 진우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공식적으로 사과할게. 그리고 감사해. 내 목숨, 그리고 우리 부대원들의 목숨. 당신이 구했어. 진우는 쑥스러운 듯 안경을 만지작거렸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사님이 절벽에서 절 끌어올려주지 않았다면 저도 죽었을 겁니다. 아니, 난 봤어. 당신이 보여준 용기, 그리고 능력. 난 그동안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어. 아시아인, 특히 샌님처럼 보이는 남자는 약할 거라고 멋대로 판단했지.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멍청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 제시카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당신은 내가 만난 군인 중 최고야. 국적을 떠나서. 진우는 그녀의 눈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과찬입니다. 저는 그저 도망자였을 뿐인데요. 도망자라니?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죠. 제 실수로 동료를 죽였다는 죄책감, 다시는 누군가를 지키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그래서 안경 뒤에 숨었고 과장이라는 직함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알게 됐어요. 진우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숨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다는 걸요. 그리고 제 능력이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도요. 3년 전에 그 친구도 제가 이렇게 숨어 사는 걸 원치 않았을 겁니다.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은 빗속에 있어야 할 사람이야. 다시 군으로 돌아갈 거야?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군대는 이제 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는 척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멋지네. 박진우. 제시카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정확한 발음으로 불렀다. 제시카 윌슨. 진우도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것은 국경과 인종,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화해이자 우정의 시작이었다. 4. 서울의 빌딩 숲. 한 달 뒤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 박진우는 다시 양복을 입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구부정하던 어깨는 활짝 펴져 있었고 모니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어이, 박 과장. 잠깐 와봐. 부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예전 같으면 화들짝 놀라 달려갔을 진우였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일어나 넥타이를 매만지며 부장의 자리로 걸어갔다. 이 보고서 폰트가 왜 이래? 내가 굴림체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줄 간격이 이게 뭐야? 일 이딴 식으로 할 거야? 부장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눈치를 살폈다. 진우는 던져진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마존 정글에서 총알이 빗발치던 순간에 비하면 고작 폰트 타령하는 부장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하찮아 보였다. 진우는 침착하게 서류를 집어들고 부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안경 너머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부장님. 낮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에 부장이 움찔했다. 폰트나 줄 간격이 내용의 본질을 흐리지는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분기 서버 장애의 원인과 해결책이 정확히 분석되어 있습니다. 껍데기보다는 내용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부장이 자신도 모르게 의자 뒤로 몸을 뺐다. 직원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정중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도 부장님의 부하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다. 그 소심하던 박 과장이 부장에게 대들다니, 아니, 논리적으로 압도하다니. 부장은 입을 뻐끔거리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진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위압감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제규어도 쫓아낸 눈빛이었다.
고작 부장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기운이 아니었다. 수정사항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일 보시죠. 진우는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 자리로 돌아왔다. 와, 대박. 옆자리 김대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김대리는 알고 있었다. 저 남자가 셔츠를 찢고 정글을 누비던 영웅이라는 것을. 회사 내에는 박 과장이 아마존에서 제규어를 때려잡았다더라, 마약 카르텔을 혼자 소탕했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았지만 대부분은 허풍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김대리와 함께 갔던 연수 팀원들만은 그 진실을 묵묵히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훈장이었다. 과장님,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하시죠. 제가 쏘겠습니다. 김대리의 제안에 진우가 빙긋 웃었다. 좋죠. 대신 안주는 꼼장어입니다. 정글에서 하도 굶었더니 기름진 게 당기네요. 오,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반년 뒤. 크리스마스를 앞둔 명동거리는 화려한 조명과 캐럴 소리로 가득 찼다. 진우는 코트깃을 세우고 약속 장소인 루프탑 바바로 들어섰다. 야외 테라스, 눈 내리는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긴 금발 머리를 늘어뜨리고 세련된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볼 만큼 아름다웠다. 오랜만이네요. 서울은 처음이죠? 진우의 목소리에 여자가 뒤를 돌아보았다. 제시카였다. 안녕, 파트너. 서울이 생각보다 춥니네. 아마존보다 더한데. 그녀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군복 대신 사복을 입은 그녀는 훨씬 부드러워 보였지만 그 당당한 태도는 여전했다. 휴가라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 얼굴 한번 보려고 왔지. 그리고 빚 갚으러. 빚이라뇨? 제시카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건넸다. 열어봐. 진우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군번줄 하나가 들어있었다. 진우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3년 전 그가 정글에 묻어두고 왔던 죽은 동료의 군번줄이었다. 어떻게 이걸? 우리 부대가 그 지역을 다시 수색했어. 당신이 말했던 좌표를 기억하고 있었거든. 당신이 두고 온 마음의 짐 내가 가져왔어. 이제 진짜로 보내줘.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이내 뜨거운 눈물로 변해 가슴을 적셨다. 그는 오랫동안 그 군번줄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치 동료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는 것처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시카. 진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제시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 뒤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자, 이제 짐은 내려놓고 건배나 하죠. 제시카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무엇을 위하여? 진우도 잔을 들었다. 그는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존에서 보았던 그 쏟아지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그리고 겉모습에 가려지지 않는 진실을 위하여. 건배. 쨍 하고 잔 부딪히는 소리가 청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런데 진우, 그거 알아? 나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 정말입니까? 얼마나 늘었는지 테스트해 볼까요? 오빠, 밥 사주세요? 제시카의 서툰 한국어에 진우가 빵 터져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건 어디서 배운 겁니까? 드라마에서 봤지. 왜 별로야? 아니요, 완벽합니다. 진우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제 그는 안경이라는 가면 뒤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박진우라는 인간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강하고 아름다웠다. 눈이 소복이 쌓이는 서울의 밤거리. 두 사람은 나란히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정글의 악몽은 끝났고 그들의 인생이라는 새로운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박진우의 입가에 맴도는 미소가
그 어떤 엔딩보다도 완벽한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